네, 안녕하십니까. 바다의 인삼 해삼과 동유라시아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한 동국대 문화학술원의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다룰 주제인 해삼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해삼은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뭐 여러 해삼 요리가 존재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먹게 되는 뭐 해삼회 같은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삼을 그냥 썰어서 회로 먹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이제 해삼을 먹는 방법이고요. 일본에는 요런 음식이 있습니다. 코노와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해삼을 이제 말려서 가공을 하고 남은 이 내장 같은 부분을 따로 빼서 이 해삼을 해삼 내장을 장으로 담근 젓갈로 담가서만 먹는 이 일본의 음식이 코노와타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요리에 이제 가장 해삼을 사용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해삼 주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스가 이제 해삼을 갈아서 만든 주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돼지고기의 이 팔꿈치살을 이 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삼하고 돼지 이 팔꿈치살을 같이 넣어서 만든 요리가 바로 해삼 주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것 말고도 또 불도장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삼 외에도 다른 보양식들 뭐 전복이라든가 이런 보양식들을 같이 넣어서 탕을 끓인 건데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돌을 닦던 부처님들도 이제 담을 넘어서 이 음식을 먹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은 이 중국 요리에 있는 보양식입니다. 요런 음식들이 있는데 얼마나 드셔 보셨는지 한번 이 4 개의 요리 중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면은 동유라시아 지역에서 해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해삼이란 뭐 독특한 식감을 지녀서 사랑받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그 씹는 식감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특히 중화 요리에서 이 해삼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삼이 어디서 나느냐? 동유라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전근대 동유라시아의 모든 해역에서 채취가 되었습니다. 요 옆에 있는 지도를 보셔도 알 수 있듯이 해삼은 거의 모든 바다에서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통은 주로 이제 건해삼, 말린 해삼의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는데 이 해삼이 원래 뭐 크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이 말리면은 상당히 작은 부피로 줄어들게 되고 무게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제 운반하고 유통하기 편해지는데요. 이걸 다시 물에 넣어서 불리면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식감과 그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로 말린 해삼의 형태로 만들어서 가공해서 유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삼은 주로 처음 인제 해삼이 어떻게 식용으로 이용되었는가 하면은 이 국경 인근의 요 만 지역인 중국의 국경 인근의 이 바레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요 지역 그 요동반도라든가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던 퉁구스인 이후에 인제 말가린 여진인이라고 부르는 이 퉁구스인들이 주로 구황식품으로 처음에 먹으면서 이 해삼의 식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뭐 원리는 연해주 지역까지 이르는 이 지역에서 식량이 부족할 때 해삼을 잡아서 인제 먹었던 것이 바로 해삼 식용의 시작이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삼은 지금 우리는 해삼이라고 부르겠지만 다양한 이름이 존재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인제 고대 일본의 사전인 외명일치초나 의학서인 의신방을 보면은 중국 수나라의 책이었던 식경, 현재 이 식경이라고 하는 책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 책을 인용한 사료들을 보면은 여기서 해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서에 대해서 약효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조선의 박물지인 물보와 제물보에는 해삼의 다양한 이름이 해남자, 토육, 충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순우리말로 미 혹은 미라고 불렀다는 것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712년에 편찬된 고사기라고 하는 역사서는 해서라고 하는 한자를 달아 놓고 일본어 음을 옆에다 달았는데요. 일본어 음으로 코라고 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삼의 모습에 대해서 인제 그 조선의 실학자 유희가 19 세기 초에 지은 물명구라고 하는 책에는 "바다에 살며 빛이 검고 길이가 4 에서 5 촌 되고 배가 있고 입과 귀가 없다. 그리고 온몸에 혹 같은 것이 퍼져 있고 흡사 오이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해삼은 본래 약재로 이용되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다의 인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해삼의 약효에 대해서는 여러 책들이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조선의 실학자 서유구가 지은 전어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해삼은 성질이 따뜻하고 몸을 보충하고 살찌우는 효력이 인삼에 맞먹기 때문에 해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식재료로서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중국에서 식재료로서 해삼은 14 세기 즉 원나라 말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음식 수지라는 책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젤라틴 음식 원래 인제 몽골 유목민족들이 젤라틴 음식으로서 뭐 동물을 키우던 이제 가축의 연골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 먹기 시작했는데 이 젤라틴 음식을 즐겨 먹던 몽골 유목민족의 식습관이 원나라가 이제 중국 전토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도 보급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그 중국에서는 해산물을 얻기가 쉽기 때문에 몽골은 내륙 지역이라 해산물을 먹지 못했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해산물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산물 중에서 젤라틴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으로서 해삼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처음 14 세기 연저리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식재료로서의 해삼은 16 세기 후반부터 그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17 세기 전반에는 이 해삼의 가격이 갑자기 치솟아서 뭐 위조 해삼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뭐 당나귀 가죽 뭐 이런 것들로 해삼의 모양과 흡사하게 만들어서 가짜를 유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청나라 시대에 이르면 해삼의 식용이 좀 보다 확산돼서 더군다나 제비집, 전복, 상어, 지느러미 흔히 만안전석에 사용되는 이 귀한 식재료들과 함께 나열되는 최고급 식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문섭의 약감이라고 하는 책에는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각지의 해삼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해삼은 성경과 봉천 등에서 나는 것이 제일로 아까 얘기했던 바레만 지역입니다. 바레만 지역에서 나는 것이 제일이고 검은색이며 살은 차지고 돌기가 많다라고 하고 이것은 요동 지역이기 때문에 요삼 혹은 돌기가 있어서 자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인 광동의 바다에서 나는 것은 이름이 광삼이고 색이 노랗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복건에서 나는 것은 표피가 희고 육질은 매지며 많이 거칠고 돌기가 없어서 비조삼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강성 지역의 영파 인근에서 나는 광삼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연하고 돌기가 없으며 과피삼이라고 부르는데 품질은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글에선 순서대로 이 품질이 좋은 것에서부터 좋지 않은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바레만에 나는 인근에 나는 해삼이 가장 좋은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광동에 나는 것, 그다음에 복건에 나는 것, 그리고 영파에서 나는 광삼의 일종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라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처럼 해삼이 널리 식용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옆 나라인 조선에서 꽤 많은 피해를 끼치기도 했는데 조선의 중국의 해삼 수요 증가는 아래와 같이 이제 조선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료를 읽어보면요. 과거 이제 을병대기근 이듬해인 1697 년에 청나라 강희제가 조선이 기근에 처했다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 식량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청나라의 강희제가 바닷길로 양곡을 지원해 줬는데 이 바닷길로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기억해서인지 그 이후부터 중국인 중에서 바닷길을 통해서 해삼을 채취하기 위해 매번 여름과 가을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황해도 지역으로 오는데 이들이 본래 와서 인제 해삼을 채취해 가기 때문에 조선에서 굉장히 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피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나라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 모르겠다. 뭐 몇백 척이나 오고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영해에 출몰하는 밀항선을 가리켜서 조선에서는 황당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황당선의 도약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해삼 채취였고, 주로 이들이 평안도, 황해도 인근 해안에 출몰해서 몰래 해삼을 캐가는 것 때문에 조선이 골머리를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인근에서 또 이제 해삼 산지로 유명했던 지역이 바로 검은 곳 슬자를 쓰는 슬해라고 하는 지역의 해삼인데요. 이 슬해가 어디냐면 이제 두만강 하류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만에 이르는 해역인데, 여기 모양이 처럼 검은고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 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역인데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과거 이름이 해삼위라고 했습니다. 원래 중국의 청나라의 땅이었기 때문에 한자 이름이 붙었었는데 여기를 해삼위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일대가 중요한 해삼 생산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만강 위역의 무역 거래에서 해삼은 본래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옆에 인용해 놓은 이 홍위영의 북간 기사라고 하는 서류를 보면은, 이 홍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6년에 이제 이 두만강 위역의 관리로 파견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적어 놓은 것인데, 신이 북쪽으로 행차할 때 회령과 경원 두 곳에서 계시 이제 그 호인들, 이 연해주 인근에 살고 있는 이 부족민들과 거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해삼은 금지 품목이 돼서 거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들은 항상 다른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항의할 엄두도 내지 않지만 해삼은 욕심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니 해삼 5에서 6마리를 쥐고서 몰래 이 호인들, 부족민들의 객관에 들어가면은 저들이 청포, 이제 그 중국인들이 만든 이 품질이 좋은 무명 한 필로 앞다투어 사가는데 시가의 10배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처럼 해삼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소문에는 이 해삼을 풀을 쏘아서 비단인 신발을 붙이는 재료로 풀로 쓰기 때문에 이 해삼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고급 식재료로서도 사용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신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해삼과 홍합을 주는데, 홍합보다도 모두 해삼으로 대신 받아가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 귀한 보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해 해삼은 모두 스레에서 생산되는데, 일절 바다에서 언금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히 몰래 스레 해삼을 채취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해삼이 거의 멸종되어 갑니다. 스레는 이미 그들 영역 안에 있어 해삼의 이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조선인들도 이 스레 지역에 나가서 해삼을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19세기 이 홍위영이 파견된 이 시기가 되면은 이 호인들이 모두 이 길목을 막아서 이 해삼의 이 스레에서 해삼 생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연해주 지역에서도 이 해삼이 고급 식재료이자 이 비단 신발을 붙이는 풀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스레 해삼 생산을 완전히 그들이 장악해 버렸다라고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본래는 이제 해삼 채취가 고대부터 이루어졌었고, 고대에 이제 그 해역 해안 지역에서 해삼을 생산해서 조정에 일본 중앙 조정에 바치고, 그 해삼의 고기 부분은 이 조공으로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내장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이제 장을 쏘아서 먹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일본 조정에 바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대부터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해삼 채취와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17세기 말입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그 에도 시대, 즉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 시대가 되면은 어 대외 무역을 에도 막부가 통제를 하면서 이제 제한된 구역만 이제 그 외국과의 무역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국과 네덜란드와는 이 일본이 거래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나가사키에서 항구를 열어서 중국 배도 올 수 있게 하고 네덜란드 배도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원래 일본은 이 나가사키에서 금과 은을, 일본에서 많이 났던 금과 은을 이 네덜란드와 중국 상인들에게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 중국의 그 견직물, 그리고 어
이 비단의 재료인 생사, 비단실을 주로 수입해서 국내 수요를 충족해서 이제 이익을 얻었는데, 이 17세기 말이 되면은 이 금과 은이 일본 국내에서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단과 이제 그 생사를 구입하기 위한 다른 이제 그 무역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 대체품 중에 하나로서 주목했던 것이 해산물이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그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고급 해산물인 해삼, 그리고 전복, 그리고 상어 지느러미를 말린 뒤에 이걸 가마니로 싸서 수출했습니다. 이 수출한 것이 가마니로 쌌기 때문에 이게 가마니 표자를 써서 타와라모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타와라모노가 금과 은의 수출을 대체하는 주요 수출품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식 루트로 나가사키에서 수출되기도 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이제 밀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어 이 현재 오키나와에 해당되는 류큐라고 하는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던 이 사츠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사츠마에서는 이 류큐를 통해서, 류큐는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류큐를 통해서 인제 그 타와라모노를 수출하기 위해서 일본 각 해안 지역에 배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가사키로 수송을 해서 이 타와라모노가 나가사키로부터 팔려 나가는데, 그것을 도중에 배를 세워서 조금 더 웃돈을 얹어서 사츠마가 타와라모노를 사 가서 류큐를 통해서 팔아서, 중국으로 팔아서 이 무역 수익을 얻는 데 기여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물론 정식 수출 루트가 아니라 밀수출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중요한 수출품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일본의 해산물이었는데요. 이 타와라모노의 생산지 중에서 30% 에서 40% 가량이 바로 현재 홋카이도에 해당하는 에조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산돼서 나가사키로 수송되어서 비싸게 팔렸는데, 이 나가사키에서 해산물 생산은 본래 죄송합니다. 이 에조치에서의 그 해산물 생산은 본래 이 홋카이도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아이누라고 하는 원주민들을 본토의 상인들이 이를 착취해서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본래는 이 대등한 관계 하에서 그 교류가 이어졌지만, 아무래도 이 점차 이 일종의 그 본토의 상인들이 아이누인들을 기만하고 이제 속이면서 이제 착취에 가까운 과정이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누들이 전국 이 홋카이도 전역에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이 본토인들에게 무력으로 강제 진압되는 과정에서 이 아이누인들이 본토인들에게 예속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제 임노동자, 임금 노동자에 가까운 형태로 전락했고, 그마저도 굉장히 착취에 가까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인 아이누가 생산한 해산물들이 중요한 일본의 수출품이 돼서 나가사키로 수송돼서 중국으로 팔려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뿐 이렇게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인제 그 해삼이 생산돼서 중국으로 팔려나가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동남아시아 필리핀 옆에 이 서쪽에 있는 술루 제도라고 하는 지역은 16세기 후반부터 해적들이 기승을 부리던 지역이었습니다. 해적들이 여기에 이 술루 제도에는 막 왕조를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근데 해석질을 하면서 각지에서 인제 납치해 온 노예들을 동원해서 해삼 채취와 가공을 해서 이 노예들이 많을 때는 2만여 명에 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술루 제도에서 생산된 최대 600여 톤까지 해만 1 년에 600여 톤까지 생산된 해삼이 이 술루 제도에서 필리핀의 마닐라를 통해 들어와서 마닐라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중국의 광동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 술루 제도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마카사르에서도 활발할 때에는 400여 톤의 해삼을 마닐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시기 일본의 4 배에서 5 배를 상회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본래 일본의 그 중국의 해삼은 일본에서 많이 수출되다가 18 세기 중반까지는 일본이 가장 주요 수출국이었는데, 19 세기에는 일본의 수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동남아시아 쪽의 수출량은 19 세기에 증가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본래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해삼을 삶거나 고아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주로 어 약용으로 쓰면서부터는 이제 비롯된 이제 해삼의 요리법이었는데, 삶거나 고아서 먹는 것에서 18 세기 말에 이르면 이제 중국 요리가 발전하면서 여러 이제 요리 방법이 고안되는 과정에서 해삼을 기름에 튀기거나 볶아서 먹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서 과거처럼 이제 그 삶거나 구워서 이제 해삼 본연의 육질의 맛을 즐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서 이제 육질의 그 본연의 성질보다는 살이 많고 구하기 쉬운 것들을 찾게 되는 것에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수량이 많은 동남아시아 적의 해삼이 많이 팔려나가게 된 것이고요. 이처럼 중국의 조리법 변화로 과거에는 품질이 낮은 광삼으로 분류되었던 동남아시아산 해삼의 수입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은 전근대 동유라시아의 해산 무역은 중국의 높은 수요를 향한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해삼을 그렇게 어 식재료로서 널리 활용하지 않았고, 뭐 잡히면은 그냥 버리다시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다만 중국에서 14 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이제 젤라틴 음식의 어 식용이 널리 보급되는 과정에서 해삼의 수요가 높이 증가하게 되었고, 국내 해산만으로는 이제 충족할 수 없게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인제 해삼을 널리 수입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동유라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채취된 해삼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삼의 수출에는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인 루트도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함경도 지역에서 시작된 이 황당선의 출몰과 이들의 그 해삼 몰래 와서 해삼을 채취해 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함경도 지역에서 스레 지역에서 있었던 그 해삼의 밀무역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이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황당선의 출몰도 있었죠. 그리고 해삼의 채취에는 그리고 지역민들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에조체 아이누에 대한 일본 본토 상인들의 착취를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순루제도의 노예제도, 이것들도 해삼을 생산하는 데 여러, 그래도 각지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해삼 채취에 동원되기도 했던 이런 여러 그 슬픈 그리고 어두운 역사들이 담겨 있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해산물의 무역은 뭐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이기도 했지만, 뭐 그리고 지역민들의 슬픈 애환의 역사가 담겨 있기도 했지만, 중국을 향한 그 높은 수요 중국의 높은 수요를 향한 구심력이 작용하면서 각지에서 생산되어서 중국을 향해서 수출되는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활발한 물품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살펴본 것이 바로 이 동유라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해삼의 생산과 그리고 이용, 그리고 어 해외 무역을 통한 이 해삼의 유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해삼에 대해서 요런 우리가 흔히 음식으로 먹는 해삼이지만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국대 문화학술원의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